75세 이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손자 준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할머니, 또 그러세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요. 순자는 미안한 마음에 황급히 조각들을 주우려다 손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그날 밤 손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였죠. 할머니는 정말 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순자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아들 민우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자 준혁이 대학생이었을 때는 할머니를 잘 따랐고 며느리 지은도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켰거든요. 하지만 최근 6개월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순자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또 가스불 켜놓으신 거 아세요? 집이 불날 뻔했어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에는 날이 갈수록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깜빡했구나.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표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혁이 이력서를 들고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죠. 할머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중이 안 돼요.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조금 크게 났을 뿐인데 준혁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준혁아. 할머니가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요즘 너무 이상해요. 준혁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가 잠들지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야 할 것 같긴 한데. 치매면 어떻게 하지?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시어머니까지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아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예민한데 할머니가 자꾸 물건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하시고 밤에도 돌아다니시고. 준혁아, 할머니가 아프신 거야. 민우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든지 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짐? 그 순간 순자는 화장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자의 입에서 나온 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준혁?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가 화를 냈지만 이미 순자의 귀에는 그 말만 맴돌고 있었어요. 아빠도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거 저 다 알아요. 준혁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짐?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지은은 시어머니를 피하듯 빨리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같이 가시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병원?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라는 걸.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인지 기능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경도 인지장애 단계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사진, 어린 민우를 안고 있는 사진,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짐이 되는구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바느질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자신이, 손가락이 굽도록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어요. 1년 후 자신의 선택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줄지, 그리고 짐이라고 말했던 손자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될지를. 병원 진단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순자의 증상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민우를 남편으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증상 자체가 아니라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불에 실수하셨어요? 지은이 침대 시트를 걷어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밤에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화장실을 못 찾아서. 이게 한두 번이에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매일 빨래하기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예 할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했어요. 할머니가 거실에 나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식사 시간도 다르게 맞췄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단다. 순자가 손자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먹을게요.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옛날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천 조각들을 만지작거리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재봉틀로 가족의 옷을 다 만들었고 동네 사람들의 옷도 수선해주며 돈을 벌었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들었는데. 순자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한번 가족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머니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은이 남편에게 호소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민우도 답답한 목소리였어요. 요양원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곳이 괜찮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실까? 원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도 살아야죠. 준혁이도 취업 준비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우야, 나 요양원 가겠다.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나도 다 알아.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거.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준혁이가 나를 피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민우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요양원이 나한테도 나을 것 같구나. 전문가들이 돌봐주면 내 병도 나아질지 모르잖니. 순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처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 왔어요.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담으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오래된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너도 못 보겠구나. 남편과 찍은 사진,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 준혁이가 그려준 그림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몇 장만 골라 넣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진 걸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 다 됐어. 순자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5년간 살았던 이 작은 방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는? 준혁이는 오늘 면접이 있대요. 지은이 얼버무렸지만 사실 준혁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떠나는 날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자 방 쪽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면접 잘 보라고 전해줘. 순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며 순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5년간 살았던 집, 가족과 함께했던 공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시설은 깨끗했지만 그래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시죠? 환영합니다. 젊은 간병인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206호실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민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걱정 마. 순자는 애써 웃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우가 나가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짐이었구나.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 그날 저녁 순자는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하지만 순자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순자는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그렇게 짐이었니? 내가 어릴 때 업고 재우고 밥 먹이고 같이 놀아주던 할머니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요양원의 밤은 그저 고요하고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직 몰랐어요. 3개월 후 손자에게 일어날 끔찍한 사고를,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요양원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순자는 이곳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민우가 매주 왔지만 2번째 달부터는 2주에 1번, 이제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어요. 준혁은 단 1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어르신, 오늘 드디어 취미 활동 시작하시는 거죠? 간병인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양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순자는 그동안 1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바느질이에요. 바느질이라는 말에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활동실에 가니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천 조각들과 바늘, 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바늘에 실 꿰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순자는 바늘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실을 바늘기에 단번에 꿰고 천을 접어 박음질을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 순자 어르신. 정말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30분도 안 되어 순자는 예쁜 주머니를 완성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아직 실 꿰기에 고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문적으로 하신 거예요? 옛날에 재봉사로 일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순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바느질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복잡한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순자의 작품들을 사진으로 찍어 요양원 게시판에 전시했어요. 순자 어르신, 정말 재능이 대단하세요. 이거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재능이 있어도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순자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순자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자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준혁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많이 다치셨다고. 수진이 순자를 부축해 택시를 태웠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순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가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우와 지은이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괜찮아?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골반도 골절되고.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큰 수술이라 비용이.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드는데? 5천만 원이요. 보험으로는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그런 돈이.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여유 자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잠시 말없이 손자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준혁이 보였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 의사 선생님이. 제때 수술 안 하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대요.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낼게. 네. 어머니가? 민우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돈이 있으세요? 있어. 평생 모아둔 돈이 있단다. 순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7천만 원? 민우가 통장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 돈은 대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재봉 일하면서 번 돈, 아껴 쓰고 남은 돈 다 여기 있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돈은 원래 뭐에 쓰려고 하신 거예요? 내 장례비로 쓰려고 했지. 너희들한테 마지막까지 짐 되기 싫어서. 그 말에 민우와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더 중요하잖니. 장례비야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우리 손자부터 살려야지. 순자는 통장을 민우 손에 쥐어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앞에서 울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지은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서 수술부터 하자. 순자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순자는 그 시간 내내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손자만 살려주세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활 치료 잘 받으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신의 수술을 했다는 것을, 장례비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다는 것을.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짐이라고. 됐어, 준혁아.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 순자가 손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은 목 놓아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말을 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크게 변한 건 준혁이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의 힘든 재활 치료를 거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활 치료 어땠어요? 매일 저녁 준혁은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처음 한 달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후로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꼭 들렀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렇게 자주 오면 피곤하잖니?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준혁의 눈빛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드디어 취업했어요. 그동안 면접 보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우리 손자. 순자는 기쁨에 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혁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고 이후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인간이었는지, 할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평생 그 죄를 갚으며 살 거예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이후 준혁은 할머니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 해요. 준혁아, 하지만 할머니 병이.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돌볼게요.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할머니 챙기고 저녁에 와서도 할머니랑 시간 보낼게요. 준혁아, 지은도 며느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짐이 아니라 보물이에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민우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준혁도 할머니 옆에 앉으며 간청했어요. 하지만 나는 또 너희들한테 짐이 될 텐데. 순자가 망설이자 준혁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그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우리 가족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에요. 준혁아,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저를 살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살 차례예요. 준혁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내가 가도 괜찮겠니? 네, 할머니.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죠?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2주 후 순자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작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방을 할머니께 드리고 자신은 작은 공부방으로 옮겼어요. 준혁아, 이건 내 방인데 내가 어떻게 해? 할머니, 제가 쓰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방 안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부드러운 침대, 예쁜 커튼, 그리고 구석에는 새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봉틀까지.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바느질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마음껏 하세요. 순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혁은 출근 전 할머니 방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꼭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자 자랑스럽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이에요. 지은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예전에 그 차가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마워. 제가 죄송하죠.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느 주말 준혁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를? 비밀이에요. 가시면 알아요. 준혁이 할머니를 모시고 간 곳은 작은 전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할머니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것들? 네, 할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수진 선생님께 부탁해서 모두 모았어요. 전시장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주머니, 쿠션, 인형 등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준혁아, 할머니 보세요.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왔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작품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작품을 사고 싶다는 문의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훌륭한 예술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준혁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준혁아.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어머니, 건배할게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며 민우가 잔을 들었고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는 정말 바보였어요. 가장 소중한 걸 몰라봤죠. 준혁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 치매도 가족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순자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1년 전 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가 한층 더 성숙해졌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는 것임을 이 가족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꼭 전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연으로 또 만나요.